예,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대비 4명이 증가한 총 6,807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135명은 전국 57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4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2명이며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명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4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5,184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76.1%입니다. 총 확진자 6,807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9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523명, 기타 2,0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 환자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시지노인 전문병원에서 3명, 3명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확진자 접촉으로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 및 환자의 건강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210명이 증가한 총 1,864명입니다. 이 중 1,88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74명이 음성 판정을,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9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375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 5,000여 명의 격리 해제 소요 기간은 평균 24.8일로 20일 미만이 27%, 20일에서 29일이 47%, 30일에서 39일이 23%, 40일 이상이 3%로 나타나 확진자의 73%가 진단 후 격리 해제되기까지 약 20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격리 해제 소요 기간은 30세 미만이 24.7일, 30세에서 69세가 24.8일, 70세 이상에서 25.6일로 연령대에 따른 격리 해제 소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리 형태별 평균 격리 해제 소요 기간은 병원이 25.3일, 생활치료시설이 24.4일, 자가격리가 22.7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비교적 중증 환자들이 격리 해제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 후 완치자 중 유증상자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환자의 재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완치자의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역 당국은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완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4월 7일, 8일 양일간 완치자 5,001명에 대해 사전 안내 문자 발송 후 정상 유무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화 모니터링에는 전체 대상자의 95%인 4,752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이 중 6.6%인 316명이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증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 증상이 148명, 발열이 6명, 건퇴감, 두통, 설사 등 기타 증상이 91명, 2가지 이상 복합 증상이 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유증상자 316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개별 상담 후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완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확진으로 인한 감염 확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 접수 현황과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은 4월 8일 18시 현재 전일 대비 4만여 건이 증가한 총 54만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온라인 접수가 38만 7천여 건으로 전체의 71.7%를, 현장 접수가 15만 3천 건으로 28.3%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8만여 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어 11만 6천여 건이 직업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73.3%가 우편 수령을, 26.7%가 방문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와 지급 일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이 4월 9일 오늘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방역 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와 특별고용 지원 업종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4월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격 여부와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해당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대구의 방역 환경이 차츰 안정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대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킵시다.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방역 환경의 안정화를 가져왔듯이 지속적인 동참으로 다시 한번 대구 시민의 저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해 김신우 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두 분의 사망자가 있으셨습니다. 대구에서 134번째 사망하신 분은 여자 90세이십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하반신 마비, 우울 등이 있으셨고 2014년도부터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가려 중 이번 3월 31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4월 1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가서 지금까지 치료하셨으나 4월 8일 01시 0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의 135번째 사망하신 분은 여자 83세이십니다. 기저에 치매, 우울,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2월 26일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가려 중 3월 24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같은 날 대구 보훈병원으로 전원 가셨습니다.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날 06시 5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치료 중 고령에서 병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30분 계십니다. 에크모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5명이고 사망자가 조금 줄고 그리고 중환자도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환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치료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2차 적인 새로운 감염에 그 물결이 오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년 부단장께서 역학조사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9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8분, 역학조사 중인 분이 1분 있습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1분,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8분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CG 노인 전문 병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제 5명이 확진된 이후 유증상을 나타내었던 3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1명의 환자가 삼병동에서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실시된 10건의 환경검체에서는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어제 생존자금 지원 대상 기간과 관련해서 종교계도 제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 종교계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종교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이 받는 지원을 종교계에서 받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계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신에 방역 물품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예,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수경 기자님. 영날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최근에 시장님이 담화문 대시민 담화문 발표 때 앞으로 방역 당국 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같은 비상사태 때는 걸맞지 않는 안이한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클럽, 룸사롱,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또 하고 있고 또 실제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대구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시민 참여형 방역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단 검사를 통해서 격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저희들 3.18 운동을 한 이유가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랫동안 백드롭에 나타나 있었듯이 시민들께서 최고의 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어제 그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도 재난 사태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봉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방역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대구에서 지난 3.28 운동,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협력과 자율적인 참여가 절대적인 성공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방역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의 참여 없는 행정 조직만의 방역은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 참여형
방역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언론에 봤습니다만은 서울시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콜라텍 등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쇄 조치를 한 걸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희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업소, 특히 유흥업소들의 경우에 한 90%, 7, 80% 내지 90% 정도가 이미 폐쇄 조치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기업 생존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율적인 동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생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운동 두기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찰, 구청 또는 대구시가 참여하는 점검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JTBC 윤두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에서 이제 보고가 됐던데요. 혹시나 대구에서도 완치 후 사망한 케이스나 이 완치 사망자가 혹시나 코로나19로 사망으로 분류가 된 케이스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완치자들이 호소하는 후유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그런 보고는 없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후유증으로는 폐섬유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인공호흡기를 쓰고 에크모를 쓰고 해서 그런 중증을 앓을수록 폐섬유화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외에 기타 여러 장기 투석을 했는데 투석이 계속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폐의 섬유화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산소 공급을 받아야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후유증이 제일 우려되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도 쓰기도 하고, 또 요즘 폐섬유화에 대해서 여러 줄기세포 이런 것들도 치료해보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MBC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여기 오늘 확진 환자 격리 해제 소요 기간 관련해서 통계를 보여주셨는데요. 요 사실을 바탕으로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론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겠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이런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직 우리 31번 환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역의 첫 환자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지금 최장기 입원 환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런 독특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시겠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격리 해제 소요 시간이 24.8, 평균이 24.8일이고, 어쨌든 20일 이상 소요되는 사람들이 비율이 확진자가 73% 정도 됩니다. 결국 이 의미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이 우리의 한정되어져 있는 의료 자원들을 그만큼 오랫동안 소모시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단순하게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한 20일에서 많은 경우는 한 30일 이상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고 행정부시장님 중심으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은 이미 브리핑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부가 강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2주간 연장하는 4월 19일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브리핑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핑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방역 당국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그동안 방역 당국 주도형 방역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에서는 뜬금없이 얘기한다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방역 당국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뜬금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준비하는지는 4월 19일 이후가 되면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방역 당국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하지 않고 저희가 행정명령이라는 수단과 그다음에 국민들 시민들에게 대한 호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나서 주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께서 정말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 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한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이탈리아나 뉴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시민 스스로가 막아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볼 때 이거는 일시적인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전으로 대비해야 되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2차 대유행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강화된 사회 거리두기나 이걸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할 건가? 시민 참여형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 참여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민들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방역 대책 방향에 대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스스로 공감하고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대책 부분들이 시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정부가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다 따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교육 쪽에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대학이나 이런 쪽이 거기에 특수성에 맞는 이 세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시민 이 대책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발족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 과정을 시민들이 알게 하고 시민들이 또 제안하게 하고 이런 대책 방향을 짜는 겁니다. 이 대구시나 방역당국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제2차 유행의 징후를 빨리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또 다른 방향의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강한 봉쇄 정책이 앞으로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형 방역 대책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 대책을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안정화된 시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차 유행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겁니다. 제2차 유행은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대구만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국가의 모든 역량을 대구에만 몰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걸 이겨내려면은 2,000개의 병상과 3,000실의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의료진들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 부분들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역 당국이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맡긴다. 시민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방역의 주체는 이 중대본이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러나 이 방역 대책을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명령하고 또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에서 이제는 시민들하고 쌍방향으로 가는 체제, 이 체제를 짜는데도 제가 볼 때는 2주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걸 촘촘히 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경찰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짜놨고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지금까지 그동안 점검도 해왔습니다. 집중 점검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그 하는 날 아침에 발표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왜 유흥업소 문제와 관련돼서 대책이 없냐? 대책이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할 겁니다. 곧이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 즉시 집중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리고 정부의 행정명령, 지금 유흥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입니다. 유흥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 PC방, 노래방, 종교 이 부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뭐 대구시장이 따로 행정명령을 부가적으로 내릴 수 필요 없을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강력한 점검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들어가는 날 즉시 발표할 겁니다. 미리 예고해서 가면은 다 숨고 피해버립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행정부시장께서 그런 사정을 있어서 우리가 할 계획이다라고 느슨하게 얘기했는데 이미 경찰하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 없으시고 또 너무 빠르게 보도하는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집중 점검하는 당일날 발표하고 당일날 점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TBC의 박철희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강력한 행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실태 좀 조사를 하신 게 혹시 좀 있는지, 현재 실태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우리가 3.28 운동을 하고 할 때까지는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서울은 학원의 휴원율이 10% 남짓입니다. 지금 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조금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한 30% 되는 걸로 중대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원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 부분들이 열어졌지만은 그저께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는 한 70% 이상은 휴원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점검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생존자금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2주간 참여하는, 그래서 휴원하는 그런 시설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전체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까지를 추구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몇몇 곳의 유흥시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음성적으로 하는데도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중구의 클럽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몇몇 사이트 쪽은 이게 최근에 와서 대구가 전체적으로는 동참률이 높지만 흐트러진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침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이 기사는 내일쯤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다른 데는 다 서울은 강화하는데 대구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면은 미리 다 나가면은 그 점검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방역 당국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저 답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행정부의장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YTN의 이윤재 기자입니다. 그 진단검사 그 전수조사 결과 316명이 관련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7일부터 했으면 오늘쯤은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완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는 오늘 전수조사 뭐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변화된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할지 계획 있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들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증상자가 316명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보고 드린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 후에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완치자들 중에서 건강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이번에 결과를 살펴보고 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서 확진자 중에서 재확진되는 사례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은 전화 모니터링, 우리 전화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틀 동안 5,001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전화 모니터링을 한 결과 증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16명입니다. 5,001명 중에 95%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200몇 명도 오늘 중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각 보건소로 다 통보를 해주고, 가능하면 오늘 중 늦어도 내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이 진단검사와 관련된 이 분석은 민간기관에 맡기지 말고 빠른 속도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보안연이나 여기에 맡기라고 각 보건소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오늘 내일 중에 진단검사가 316명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천지를 전부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최초에 이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1,000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증상이 계속 발현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증상자, 유증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완치된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은 또 추가로 나올 의심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이 부분들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이 결과는 중대본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이렇게 이 완치된 이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재감염인지 아니면은 재활성화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의 데이터로도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가족들부터 우선은 진단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제 세종시장님은 10명을 했는데 4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은 또 검사를 했더니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그래서 재확진된 환자들이 재감염시킬 감염원이 될 가능성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검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재감염 확진된 분들이 어떻게 전파 감염원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님.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그 모니터링 관련돼서 이것도 혹시 파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316명 중에서 이분들이 그 퇴원 시기별로도 구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퇴원이 최근에 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퇴원을 오래전에 하셨는데도 지금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할게요. 그거는 저희들 오늘 지금 통계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 그냥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완치 퇴원 이후에 얼마 된 사람들이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찾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그 부분들도 316명이 퇴원 후에 며칠, 왜냐하면 조사를 3일 전에 했으면은 하루가 더 단축됐지 않겠습니까? 이 전화 모니터링을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했으면은 또 퇴원 후부터 이틀 정도로 되니까 다만 이제 퇴원 후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모니터링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TBC 박철희 기자님. 네, 김신우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확진자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재확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안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서 이렇게 확진이 된 거라면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이런 부분들 혹시 좀 어느 정도인지 연구가 좀 된 사례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장을 이용한 어떤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의료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재활성화의 감염력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질본에도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유익할 것이다,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서 혈장 치료가 2명이 성공했다라는 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회복기 항체를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케이스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쓰고 혈장도 넣고 해서 염증이 가라앉고 좋아져서 이게 스테로이드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체까지 같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희망을 던지는 건데 케이스가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그것을 수용하려면 반복되어서 충분한 수의 비교 대상과 함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에 비치지만 뭐 근거가 아주 뚜렷하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지금 현장에서 쓰이는 약은 초기에 HIV 치료제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조합해서 에이즈 약과 말라리아 약의 조합해서 지금은 말라리아 약과 항생제 중에 아디스트로마이신이라는 조합으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거 쓰니까 확 좋아지더라 이런 것도 아직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임상시험에서 지금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는 약은 뭐 아시다시피 에볼라 치료제로 쓰여졌던 렘데시비어라는 그 약이 지금 임상시험 중인데 환자가 많이 줄어서 등록이 좀 저조한 편이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 해서 한두 달 안에 그 렘데시비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약제들을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약 저런 약, 이 약은 될까? 얼마 전에 이버막틴 하는 약도 나와서 그 효과가 이틀 내에 바이러스를 죽이더라. 그건 실험실적 결과잖아요. 실험실적 결과를 우리에게 하면 그 실험실적 결과에 있는 농도가 사람에게 제대로 들어가서 얼마를 줘야 될지, 얼마면 그건 독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임상 시험인데 임상 시험에 이버막틴을 이게 원래 신경 독성이 있는 약이라서 사람에게 잘 안 쓰이고 동물 구충제로 흔히 쓰이고 사람에게서는 과거 이나 옴을 위해서 치료를 하던 게 뭐 다른 약이 좋은 약들이 들어와서 잘 안 쓰고 있는 약이라서 사람들이 이버막틴을 한번 임상 시험에 빨리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실험을 하면 좋을까. 그 외에 뭐 스테로이드 중에 일본에서 뭐 쓰고 있는 약이라든지 많은 약들이 또 면역에 대해서 조절하는 약, 뭐 이런 약들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당장에 우리 손에 이 약이 훨씬 낫더라라는 약은 되어 있지 않고 혈장 치료와 관계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혈장요법이 좀 광범위하게 되기 위해서는 혈액원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기여하겠다. 난 나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혈하듯이 가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떤 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그 혈장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리퀘스트가 요청이 각 병원에서 있을 때 공급이 되고 그게 치료되는 방안을 중대본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적십자 혈액원을 통해서 그 개별 병원이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레포트를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항체가 효과가 있겠네라고 할 때 혈장치료요법을 각 병원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하는 방법은 적십자 혈액원을 통한 방법을 구상하고 그걸 지금 요 며칠 동안 아주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항체를 혈장에 있지 않고 농축을 해내서 그것을 또 투여하는 실험 같은 것들을 계획을 질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등 금방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진보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나는 뭐 기여하고 싶다. 의학에 기여하고 뒤에 생긴 사람들에게 내 피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첫째는 순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판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헌혈할 때 우리가 팔지 않듯이 기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가 됐을 때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의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개별 병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